충실한 내용의 강의여서 4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여서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너무 잘 부탁드렸구나. 그래 너무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많이 고민하고 공감하신 이슈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늘 했던 대로 질의하실 때는 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한 분이 한 두 번 이상 이렇게 한 번 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상관없는데 두 번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67, 7분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해 가시면서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 음소거를 해놨으니까요. 질문하실 때는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하시고 다시 이렇게 음소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저하시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게 이제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다. 아까 오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별로 해결책 변화되는 걸 못 보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여기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접근이 있었고 그게 어떤 결과가 왔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뭐 이번에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걸 이렇게 조직 범죄로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법의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문제도 있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사법부나 그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주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성단체 연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실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례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운동의 결과, 참여한 운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1심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죄가 됐었죠. 그러니까 근데 2심에서는 완전 결과가 바뀌어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1심과 2심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대위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계속 그 모든 재판을 참관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1심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2심에 도입이
된 결과로 3년 6개월의 형이 나오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판례로 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랜덤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고발하는 시민사회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여성 인권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거를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유롭게 질문 네.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우선 가지만 일단 해주세요. 일단 먼저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네. 근데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된 것까지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문제는 그 직후에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게 정말 정녕 이 사람이 한 게 맞는가 내지는 뭐 어떤 이거 오해 아닌가라고 딴 사람이 한 걸 오해한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좀 법관들이 또 문제가 될 만한 유죄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그 유죄 판결의 취지나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떤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거를 괜히 덤터기 써서 오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그럼 어떤 사법적인 사건 발생의 가능성 이런 사고의 가능성 이런 걸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에러의 가능성을. 네. 그 에러의 가능성까지 제가 다 이렇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논란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거는 성추행이다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됐었고, 이걸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죠. 뭐냐면 그동안 많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먼저 의심했어요. 너 정말 그게 맞아? 너 그때 네가 잘못했던 거 아니야?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을 했었는데, 최근에 경향은 피해자를 상식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식적인 인간으로 보고 그 피해자의 증언에 주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이, 물론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굉장히 고강도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었냐라는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고,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었고 그 상황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된 거지, 이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거나 이런 사건에 이렇게 판례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 예,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질문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어 먼저 질문 받죠. 박정희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 문제를 협업적인 성착취로 파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협업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게 여성이 피해를 받은 성착취 문제로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있어서의 공감을 갖고 그 협업적인 문제 해결에 다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지금 여태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나마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그런 운동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더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수고한 여성단체들이 많지만 남성들을 그 운동에 어떻게 함께 인볼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이 다 참여해야 될 텐데 사실상 이게 뭐 이런 우리가 범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하지만 그 범죄가 있게 된 것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명적인 그 결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뭐 교육적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특히 종교 기관이라든가 종교 측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단이나 뭐 큰 뭐 대표적인 교회라든가 하는 데서 이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뭐 협력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해석을 저의 강의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협업적 성착취라는 개념은 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가 이렇게 쓴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빈 부분이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러면 뭐 남성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페미니즘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성착취 문화에 노출이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성들 굳이 여성들한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어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같은 남성을 향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주빈이 잡혔을 때 그때 막 이제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그 댓글 중에 조주빈의 동창이 쓴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비속어 써서 죄송하지만 이 새끼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주빈이 인하공전 다녔잖아요. 인하공전에 그 항공운항과라고 그 뭐지 스튜어디스 되실 분들이 다니는 과가 있는데 인하공전 여학생들 그 SNS만 팔로워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냥 이 새끼 좀 나쁜 새끼네 그냥 그러고만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거고 실제로 많은 그런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N번방을 뭐 들락날락거리는지 뭐 하다못해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들을 평소에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같은 남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SNS에 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그 언어들의 에너지를 같은 남성 사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협업의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강의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언급을 굳이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라고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교회가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인제 가끔 만나는 그런 이제 여성 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신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간사님, 저희 학교에 일베 유저들 굉장히 많아요."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교에도 일베 유저들이 굉장히 많고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곧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한국 교회 문화는 음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병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전병욱을 목사 박탈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인제 복음주의 운동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그 교회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제대로 상담하고 또 그들을 지원할 단체가 변변한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국 여성의 전화라든가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기독교 영역에서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영역에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일반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상담 사례가 너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에서 이런 피해를 제대로 이렇게 담당할 부서나 내지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엠번방 사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직면한 그런 어떤 교회의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인제 아까 인제 뭐 일배하는 신학생들 예로 들었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남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성교육이 필요한데 교회는 성교육의 시일자만 꺼내도 발을 못 디디게 해요. 왜냐하면 문란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오히려 더 성범죄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제 오늘 질문하실 분들이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갖고요. 이미 질문하신 분들은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다른 분에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모 목사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기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는 분이어서. 너무 잘 들었고요.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돼서 참 놀라웠는데, 저는 한국 초고속 인터넷을 깔은 그 수훈이 스타크래프트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둘이 아마 쌍끌이로 거기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질문은요, 뭐 강의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20대, 특히 이제 10대는 제가 접하지 못해서 모르겠고 20대 젊은이들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목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뭐 콜렉티비니스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의 반동으로 도리어 지금 이야기하신 그 20대 청년들이 지금 그 이야기해 주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 내지는 피로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성착취나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좀 어쨌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뭐 남자들이 잘했다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조금 더 지혜로운 방안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함께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폭력을 당하다가 딱 한 번 "왜 때려!"라고 소리치면 또 그 사람이 "아 너 왜 소리쳐?"라고 하면 그건 본질에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들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 달라. 좀 더 섬세하게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 오늘 강의가 이보다 친절하거나 이보다 섬세할 수 없었다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용자도 섬세하고 친절하게 또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제 그 PC에 대한 반감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도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백래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그 수잔 펄루디라는 분이 쓰신 백래시라는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을 보시면 백래시의 유구한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 사회 구조 문화와 더 연관지어져서 '내가 더 피해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거는 피해자와 피해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은 여성대로 구조의 피해자라고 싸우고 있는 거고, 남성은 남성대로 "야 우리는 한 번도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어. 가부장 권력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한 번도 그걸 가져보지 못했는데."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남성들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도 여성성을 굉장히 강요받았지만 남성도 남성성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남자는 이거 하면 안 돼. 뭐 남자는 뭐 가정을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피해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라는 거에 주목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은 이 피해는 가부장 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고 남성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 일부 남성들은, 특히 20대 일부 남성들은 그 피해를 여성에게 돌려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남성들이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군대를 보낸 건 아니잖아요. 군대는 국가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남성들만 그러니까 징집하는 그런 징병 체제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여성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여성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당하고 불평등한 사회 체제하고 싸워 나가야 할 협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걸 요청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함께 페미니즘을 배우고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대 남성들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이건 성별 문제다, 이렇게 젠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문제라던가 네,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체제에 대해서 같이 싸워 나갈 여지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존박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혹시 말씀하셨던 말, 이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하실 분은 제가 어디에 지금 미국이시면 어디시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 캔자스에 있는 센트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모든 일들이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온 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 주변에 이렇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가부장이나 아니면 페미니즘 제일 아래쪽에 근저에 있는 게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부분, 그래서 아버지와 가부장자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남자가 해도 되는 부분 또는 남자가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여성은 말을 못하고 아니면 그냥 재물의 일환으로 재산의 일환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루시는 부분과 또 아울러서 하나님 당신은 성을 초월하시고 계시는 텐데 인간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이해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로 잠깐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그 부분은 뺐는데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페미니즘, 기독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 또 더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이영수 교수님. 예, 잘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은 이번 엠번방 사건인가요? 그것이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유언비어 비슷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검찰이 좀 술수를 부리려고 한다. 그래서 특히 여당 뭐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뜻 그게, 왜냐하면 그 돈도 들고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20대나 10대보다는 좀 30, 40대 이런 사람들 중에 관련된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00 몇십 명, 이건 주로 이제 뭐 상당히 가담 정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일 텐데 거의 대부분이 10대, 20대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선 놀랐고요. 그건 이제 제 소감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여튼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보수적인 보장적인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법태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결국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 이건 성상품화와 관련된 자본주의적 메커니즘하고 관련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 세이유 법칙이 적용되는 건데 결국은 성을 상품화한 모든 그걸 통해서 이윤 추구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사회 저번에 깔려 있어서 결국 그 공급을 하는 거죠. 마약처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10대건 20대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바로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식으로 되어버리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그 공급, 성을 상품화해서 거기에서 과잉 자본 축적하는 그런 여러 그 관행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여론을 환기하고 그걸 그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하게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뭐 미스 코리아 대회라든가 또는 광고나 이런 데 나타나는 너무나 선정적인 이런 거,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의적인 그런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되게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없을 것 같은 10대, 20대가 이걸 한다는 거에 놀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돈을 가지고 있는 뭐 30대 이상 그분들은 룸사롱을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른 거지, 성착취하는 그런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지 그걸 디지털에서 하느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이제 들었던 되게 놀라운 거는 뭐였냐면, 남자들끼리 한 대화를 제 지인이 들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 오피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오피스텔로 이제 여성들을 불러서 성매매하는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성매매 그 수법인데요. 뭐냐면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무슨 기술이든지 뭐든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비트코인이 나타나면 비트코인으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이런 뭐 이렇게 채팅방이 나타나면 채팅방으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바이러스하고 이걸 비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를 막으면 뭐 예전에 메르스 막으면 지금 코로나가 나왔고, 또 코로나 막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거고, 또 그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는 막기가 더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성착취 문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걸 막는다고 이게 안 나타날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뭐 사회 구조에 이렇게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근절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자본이 있는 한은 이거는 계속 변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 운동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계속 법을 바꿔야 된다, 그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던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성착취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성상품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리터러시예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리터러시라는 말이 또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페미니즘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이런 여성들을 성상품화하는 문제, 또 이런 대중문화에 나타난 그런 어떤 여성 비하나 이제 여성 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속 글을 쓰고 또 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심한 게 광고 같은데 이제 여성
차별적인 또 여성 성상품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광고에 그 어린 여자를 굉장히 이제 성적인 코드를 활용해서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해서 바로 이제 베스킨라빈스 측에서 사과하고 광고를 삭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화 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예능이나 그런 광고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왜곡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YMCA 같은 경우 또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경우 곳에서도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오신 대부분이 뭐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강의를 들을 스스로 어떤 찾아서 듣기에는 연령대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맞지 않을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참 좋은 기회였다. 저게도 참 좋은 기회였다 싶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는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 이제 우수영 대표님이 청어람 ARMC에서 하시는 일과 청어람이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따로 강의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어서 그런 기회를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제 페이스북에 청어람 지금 되게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써서 교수님께서 좀 마음에 걸리셔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청어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CBS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어람은 뭘 하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청어람은 제도박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학교가 어떤 뭐 학제 제도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저희 청어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뭐 교회에 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 실제로 가난한 성도이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좀 어떻게 개혁적인 좀 고민하는 이제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뭐 다양한 강좌들을 만들고 있고, 또 뭐 대중 강좌뿐이 아니라 또 뭐 신학이나 어떤 사회학, 뭐 철학 같은 좀 고급 강좌들도 저희가 계속 만들면서 어떤 이제 좀 고민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강좌가 많이 막히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할수록 또 재밌는 게 그 이제 미국이나 좀 외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그 페미니즘 책 읽기 모임하고 영어로 신학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뭐 스페인에서도 접속을 해서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여기 접속해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동안 청어람과는 좀 많이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적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잠재적 고객으로 잠재적인 수강생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그 저희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좀 저희 단체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 국면에서 좀 상황이 많이 로 인해서 뭐 어디 어렵지 않은 게 분야가 있을까 싶겠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
많고 또 이제 저희 단체가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다져온 또 신뢰와 실력도 저희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청홀함의 비전이 멈추지 않게 어떤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우리 장시간 1시간 반 동안 너무 애써주신 오수경 대표님께 제가 음속을 했으니까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광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오늘부터? 부활.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총선 주간이에요. 네, 총선이 있죠. 오늘부터 총선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 기자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도 서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늘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기자들이 그래서 한국의 극한 직업 중에 한 분이 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기자는 언론인은 기사로 말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저희가 이제 쓰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피드백도 하고 비판도 하고 수용도 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현직 일간지 기자분을 한번 모시고 저널리즘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기사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또 좀 더 풍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가능할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기꺼이 다음 주에 가능하시겠다라고 해서 국민일보의 김지방 기자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김지방 기자님이 다음 주에 저널리즘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 또 한 70분 가까이, 한 70분 가까이 들어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열띤 그런 토론과 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수경 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